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타격은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저희가 증시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 전쟁이 조만간 끝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이상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전쟁의 이슈를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질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에서 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의아하죠. 왜냐하면은 아니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니었느냐라는 게 기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세계 중앙 은행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하지만 경기 하방 압력은 더 거세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베팅을 했을 때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경기 하방을 막고자 이제는 은행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대표님이 연준이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거든요. 벤센트 장관도 오늘 이제는 인터뷰에서 이제는 좀 밝혀졌는데, 금리 인하의 여력은 아직 미국이 남아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금리 인하가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생각에 이제는 또 시장이 또 반응하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이끌고 있고요. 특히 주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추이인데, 외국인들이 어제 SK하이닉스를 많이 샀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를 한 2,500억 정도 더 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제는 이런 거죠. 전쟁이 만약에 끝나면 우리나라 주가에서 가장 크게 오를 게 무엇이겠느냐라고 이제 판단했을 때 역시나 반도체다. 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오르고 있고,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뚫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살 걸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지수가 시장을 이끌고 코스피 지수 당연히 이제 상승 추이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외국인들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이전에 그 전쟁 전에 있잖아요. 전고점이 한 6,300 중반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전고점을 뭐 조만간 뚫어낼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지금 만약에 반도체 지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시총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3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지수가 계속적으로 오른다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뭐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전고점 대비해서 더 오를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계 국제 지수에 편입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달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대외적인 환경, 그러니까 전쟁이 더 이상 악화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반도체가 이끄는 장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생각 의외로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 또 그거야 또 달라지는 분위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일단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니 갈 수 있는 거 바로 반도체. 이게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수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게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직 이제 더 나빠질 게 없으니까 반도체를 보고 좀 투자를 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고, 자, 저희가 그 이란 사태도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중재가 어쨌든 지난 주말에는 좀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이번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요, 그 이란의 합의를 좀 추동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어떤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고 좀 해석하기보다는요, 현재 그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관리하면서 향후 협상에서의 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압박과 탐색을 좀 병행하는 단계로 좀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아직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최종 합의에 이르는 데는 더 많은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벤스 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건 작은 합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합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의미에는 이게 뭐 단기적으로 긴장 완화의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의제들이 있습니다. 뭐 이란의 핵 무력 포기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그 재개 문제, 그리고 뭐 대리 지원 세력에 대한 어떤 관련된 지원과 관련된 어떤 이란의
지원을 좀 차단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러한 좀 포괄적인 접근은 어떤 단기적인 긴장 완화 측면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중동 지역의 안정적인 영내 질서를 좀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보면 이러한 통합적인 조건 제시 자체가 오히려 협상의 문턱을 좀 높일 수 있는 좀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그 20년 기간이라는 농축 그 중단 기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2차 협상에서도 이 부분이 자세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이게 일각에서는 20년이 좀 길다라고 언급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완전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란은 핵 주권을 강조하고요. 또 오히려 그 평화적인 핵 사용과 관련된 의제도 좀 부각을 시킬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타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느 정도의 좀 진전을 거쳐서 그 이란이 주장하는 평화적인 핵 사용과 관련된 분야까지 협의가 좀 진전이 된다면 네. 뭐 농축의 수준이라든가 기간 또 검증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그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차단하고요. 또 잠재적인 핵 능력 보유 가능성까지 여건까지도 좀 와야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20년 동안의 농축 중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무기화 말고요. 그러니까 막 90% 이상 되는 그 정도 농축 말고 뭐 3%, 4% 되는 그 발전에 필요한 농축 수준 그렇게 그 정도의 농축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 핵 잠재력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네. 고농축이든 저농축이든 이게 향후에는 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으로도 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여지를 차단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 해결되지 않으면 그 미국과 이란은 협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화적 핵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란과의 좀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란이랑 미국이 그러니까 대화가 이제 중단되는 상황을 조금 피하려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그런 운송을 뭐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방안 그걸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1차 협상 때와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그 2차 협의를 통해서 뭔가 좀 타결점을 찾고자 하는 좀 의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또 이제 군사적 긴장 상태가 실질적인 무력 충돌로 기결됨으로 해서 또 외교적 협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좀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 이란이 자국의 이제 그 상선을 통항을 이렇게 좀 차단함으로 해가지고요. 네네. 어쨌든 지금 그 자국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서 오히려 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좀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좀 던지려고 하는 좀 의도도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뭐 지금 미국의 어떤 액션 때문에 꼬리를 내렸다기보다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할 수 그런 있을까요? 의도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란 전쟁 때문에 사실 뭐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뭐 전기료 원가도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자체도 쓰기 좀 어려워졌다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갔습니까? 지금 이제는 전력 도매 단가 가격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요, 2025년도 12월 당시는 킬로와트 시당 한 90원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건데 2026년 2월 올해 2월 와서는 이게 108원까지 올라섰고요. 그다음에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110원, 4월 달이 이제는 132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많이 올랐네요. 네, 5월 달 가면은 이게 200원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도매 단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뭐 한전도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당시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네네. 도매 단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었냐 그러면 이게 그 전쟁 있기 전에 한 3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전도 크나큰 적자를 봤었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으로 큰 피해를 이제는 갈 수 있는 거고 우려스러운 거는 아마 지금 공감하실 텐데요. 네. 어제 오늘 정말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예. 이번 여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아마 많은 시청자분께 생각 드실 거예요. 네. 정말 덥겠다. 에어컨 많이 켜실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전력 도매 단가까지 오르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런 것이 이제는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정부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전기료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도 좀 만지작거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 이제 전기료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동결을 시켰었죠. 동결을 시켰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는 동결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한전이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전의 부채가 굉장히 높아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는 생각이 이제 딜레마에 좀 빠진 겁니다. 일단은 가격을 동결하기에는 이제는 전력 부담에 대해서 한전이 계속적으로 부담하게 되면은 한전이 과거처럼 부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결 계속적으로 인상하자니 국민의 또 물가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가 나왔던 것은 선택적인 거죠. 어떤 거냐면 낮 시간대는 좀 인하해주고 밤 시간대는 인상해주는 이게 이제는 16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낮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킬로와트 시당 한 16원 정도를 인하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밤 시간대는 이제는 5원 정도를 인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대별로 차등을 줘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낮 시간대 좀 쓰도록 이제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들이 저는 현실성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산업용 전기료 네. 개편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개인은 그럼 뭐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제는 개인이 그대로 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이번 에너지 사태를 어떻게 정부가 현실적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요. 네. 이건 국민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의 물가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든지 그러면서 전력 도매 단가 상승이라든지 유가 상승 물론 유가가 $100 이하로 좀 내려왔지만 그래도 고유가 상태거든요. 결국에는 본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전기차 타지만은 낮 시간대 좀 충전해서 재생 에너지가 좀 많이 나올 때 좀 쓰도록 하는 유도하는 범국민적인 어떤 상황에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높아요. 지금 뭐 오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배럴당 $100 밑으로는 떨어졌지만 네네. 그래도 일단은 유가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 원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안 그래도 최고 가격제 좀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이거 사실 시행하는 처음부터 좀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씀으로써 어쨌든 소비자들은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소비를 늘린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네. 이 대통령도 이걸 좀 지적을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YTN 나와서 아마 처음으로 아무도 얘기 안 했을 때 이거 네. 역진성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최고 가격제가 그 당시 처음 이슈가 나왔을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세수로 메꿔줘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법을 보면은 그 부족한 만큼 그러니까 정유업체가 손해본 만큼 이 정부가 그 손실분을 사실상 보전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역시나 이번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그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죠. 지금 이제 정부의 예산을 본다 그러면 한 6개월 운영하는데 한 4조 2천억 원 정도 이게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세금이 이 최고 가격제에 쓰여지는데 그러면 유가가 아무래도 높아지더라도 우리 소비자가는 낮습니다. 유가에 비해서. 네네. 그러면 누가 많이 이득을 보느냐? 역시나 이제 고급차 타시는 분들이 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고가격제를 또 동결 한번 3차 때 동결했지만 아마 계속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비판들은 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고가격제의 딜레마도 여기에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호르무즈 해협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아직까지는 그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가지고 지원 요청, 아마도 뭐 군사적인 지원 요청이겠죠. 이런 걸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현재 이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전투 임무를 위해서 우리 전력을 파견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후 이후의 그 안정화 작전 지원 측면에서는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후 재건 과정에 있어서요, 그 영내 안정적인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역할 기여 측면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직접적인 어떤 군사력 전개와 관련돼서는 현재 참여 여부, 그다음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전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검토가 되어 있고. 실적으로 이 안정화 작전 과정에 있어서 이제 개별 국가의 해군력이 좀 역할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래도 동맹 및 우방들 간의 연합 전력을 구성해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에서 뭐 지휘 체계라든가 각 국가별의 역할 범위,
지역들에 대한 사전 국제적 협의가 좀 전제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된 이후에 우리의 좀 참여 여부를 더욱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낸다고 저희가 답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뭐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주변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좀 아주 밀접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미국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좀 완화시키는 좀 그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서울에서 한국, 미국, 일본 해군의 수뇌부가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지원이나 뭐 국제 현안 관련해서 논의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오갈까요? 예, 아무래도 그 해군 지휘부들이 모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상황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각국의 해군의 역할을 좀 원론적 측면에서 모색하는 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의 그 안보 환경뿐만이 아니라요. 네. 이를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국제 해양안보 환경의 불안정성, 또 이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로의 불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각국의 해군들이 좀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거시적 측면의 협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력을 투사하겠다는, 전개하겠다는 그런 협의보다는요.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각국의 해군력을 어떻게 융합해서 전개시켜야 될지, 또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좀 기초적인 협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님, 일본의 해군력이 그러니까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특수작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일본의 어떤 그런 부분은 좀 미국이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개별 국가만의 작전을 참여는 굉장히 좀 제한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뭐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단 미국은 자국의 기뢰 제거함을 보내서 기뢰 제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 그 매설돼 있는 그 기뢰의 그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주변 국가, 또 우방이나 동맹국들과의 좀 상호 운용성 측면에 있어서 좀 제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의 역할도 좀 중요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동맹과 우방국 간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중동을 방문한 다음에 귀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논의됐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거기서 어떤 걸 좀 저희가 얻어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급선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교적 협조를 통해서 네. 지금의 이제 긴장 사태를 완화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단기적인 그 완화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물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그 에너지 공급 루트로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네. 한국이 얻게 되는 좀 부정적 파장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수급선을 다변화하거나 뭐 비축류 관리와 같은 좀 제도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사태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파급력들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